은성그룹의 최고층,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회장실은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차가운 금속과 날카로운 유리, 그리고 그림자를 깊게 들이운 검은 대리석으로 마감된 공간은 한치의 오차도, 한 톨의 온기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곳의 유일한 주인인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활기찬 움직임도, 빽빽한 빌딩 숲의 위용도 그의 잿빛 눈동자에는 그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영역으로 비칠 뿐이었다. 그에게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진 체스판과 같았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였고 인간관계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27의 나이에 은성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른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으로 불렸다. 지난 5년간 수많은 기업을 무너뜨리고 흡수하며 은성의 영토를 2배로 확장시킨 그의 이력은 그의 냉혹함을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사냥 목록에 새로운 이름이 오를 예정이었다. 아틀리에 라움이라는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였다. 회의실에 무거운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아틀리에 라움 인수 관련 최종 보고 회의 준비되었습니다. 지훈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들어가겠다. 그의 목소리는 공간의 온도마저 몇 도는 더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다. 그가 회의실로 들어서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기립했다. 그의 시선이 좌중을 한번 훌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상석에 앉은 지훈이 손짓하자 인수합병 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팀장의 보고는 순조로웠다. 아틀리에 라움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는 유망한 곳이었지만 재정적으로는 취약했다. 은성건설과의 시너지를 고려할 때 이번 인수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완벽한 그림이었다. 주식 공개 매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뿐이었다.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대로 그가 그려놓은 숫자와 논리의 지도 위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감과 안도감이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락한 분위기는 회의실 문이 예고 없이 열리면서 산산조각 났다. 모두의 시선이 문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틀리에 라움의 공동대표이자 수석 건축가였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명품으로도 가릴 수 없는 강인한 의지가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주눅들거나 망설이는 기색 없이 회의실 안에 권위적인 공기를 뚫고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지훈의 맞은편에 섰다. 강지훈 회장님,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온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아틀리에 라움의 대표로서 당신에게 직접 할 말이 있습니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관찰했다. 분노나 절망에 찬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임원 중 한 명이 나서서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막았다.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의 사냥감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 직접 사자의 굴로 찾아온 셈이었다. 말해보시죠, 한서연 대표. 당신의 마지막 변론이 될 테니 길게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호기심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조롱만이 희미하게 묻어났다. 한서연은 그의 조롱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차분히 내려놓았다. 변론이 아닙니다, 강 회장님. 이것은 제안이자 경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료하게 회의실을 울렸다. 당신들이 분석한 자료는
반쪽짜리입니다. 아틀리에 라움의 가치는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자산은 건물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철학과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신들은 건물을 사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팝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은성그룹의 분석 자료를 손으로 가리켰다. 여기에 적힌 예상 수익률, 시너지 효과 모두 틀렸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인력들은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은성그룹이 라움을 강제로 집어삼킨다면 당신들이 얻는 것은 빈 껍데기뿐일 겁니다. 우리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 자본 속에서 라움의 창의성은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은성에게도 우리에게도 비극일 뿐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냉철하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지훈이 사용하는 언어, 즉 효율과 가치의 언어였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당돌하기 짝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말에 담긴 확신과 논리에 누구도 쉽사리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댄 채 턱을 괴고 그녀를 뚫어지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데이터가 빠르게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었다. M&A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수 후 통합, 특히 인적 자원의 이탈과 기업 문화의 충돌이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그런 실패 사례를 목격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을 수정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당신의 제안은 뭐죠, 한 대표?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처음의 조롱기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사냥감이 아닌 협상의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인슈를 멈추십시오. 대신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은성건설의 자본력과 우리의 디자인 철학이 결합된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틀리에 라움의 가치를 파괴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담한 제안이었다.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는 은성그룹에게 을에 불과한 작은 회사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한 것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임원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저 여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감히 회장님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강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마음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해야 직성이 풀렸다. 그런데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예측을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녀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굴복이 아닌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돈과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그 강인함은 지훈이 지금껏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늘 복종하거나 적대하거나 아첨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정면으로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미세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혼란이었고 아주 낯선 종류의 흥미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185cm가 넘는 그의 큰 키가 그녀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재미있는 제안이군요, 한서연 씨. 하지만 난 내 사냥감을 놓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의 입술 끝이 비스듬히 올라갔다. 냉소적인 미소였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먹잇감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당신의 제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당신의 기대와 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 너무 희망을 갖진 마시죠. 그는 그녀를 지나쳐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그는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남겨진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한서연은 굳게 담은 입술로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최소한 그녀는 저 얼음 같은 남자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는 데는 성공했다.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다시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라라의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에 그 여자 한서연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당당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을 이야기하던 그 대담함. 모든 것이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김 비서를 호출했다. 한서연 대표와 아틀리에 라움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가져와. 내가 직접 검토하겠다. 김 비서는 회장님의 예상 밖의 지시에 놀랐지만 곧바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방을 나갔다. 지우는 의자에 몸을 묻은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차가운 그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세상에는 한서연이라는 균열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다. 그의 밤은 서류와 보고서 대신 그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김 비서가 가져온 새로운 파일은 단순한 기업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건축가 한서연의 10년간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국내 최고 대학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학 한 번 다녀오지 않은 순수 국내파로서 권위 있는 신인 건축가상을 휩쓴 기록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건물들은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았지만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과 따뜻한 애정이 녹아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개인적인 정보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몇 해 전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심장병을 앓는 어린 남동생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사실. 지우는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려던 손을 멈췄다. 그의 가슴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동정심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그는 동정을 경멸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무게의 왕관을 쓴 자에 대한 기묘한 동질감에 가까웠다. 그 역시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거대한 그룹의 운명이라는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지키려는 것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그녀의 세상 전부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지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탐색하는 동안 한서연은 멈춰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전쟁을 시작했다. 아틀리에 라움이 사무실은 연일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한서연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절망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직원들을 모아놓고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싸울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 아니라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패배의 그림자 대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무기는 법률이었다. 서연은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는 친구를 찾아갔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인수 절차를 낱낱이 파헤쳤고 마침내 그들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작은 틈을 발견했다. 은성이 아틀리에 라움의 디자인 저작권 포트폴리오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평가하여 주식 가치를 떨어뜨린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거대 기업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에는 충분한 흠결이었다.
그녀는 즉시 기업 M&A의 불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서연은 두 번째 전선을 열었다. 바로 여론전이었다. 그녀는 거대 언론사 대신 건축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독립잡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은성그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아틀리에 라움이 추구해온 건축 철학, 즉 사람을 담는 공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창의적인 소규모 집단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넌지시, 그러나 날카롭게 짚어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가의 항변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가치에 대한 한 예술가의 호소처럼 들렸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법원의 소송은 은성그룹의 인수 일정을 지연시켰다. 이사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힌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욱 골치 아픈 것은 여론의 반응이었다. 서연의 인터뷰 기사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골리앗에 맞선 다윗, 영혼 없는 기업에 저항하는 건축가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저명한 건축평론가들이 그녀를 지지하는 칼럼을 기고했고 시민단체들까지 은성의 무분별한 기업 사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은성그룹의 기업 이미지는 조금씩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집무실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그의 앞에 선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고작 작은 설계 사무소 하나 때문에 이 소란이 무엇입까? 지훈의 질책에 누구 하나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한서연은 그저 귀찮은 방해꾼일 뿐이었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영리하게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있었다. 그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바위의 가장 약한 균열을 정확히 찾아내 쐐기를 받고 있었다. 그의 약점, 즉 절차적 정당성과 대외적 명분을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었다.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 지훈은 김비서에게 한서연의 개인 번호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직접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약간 지친 듯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연입니다. 강지훈입니다.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하는 짓 멈추는 게 좋을 겁니다.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걸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받아쳤다. 불장난이라뇨, 강 회장님. 저는 제 집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남의 집에 불을 지르러 온 약탈자 아닙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괜한 저항으로 당신과 당신 직원들만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건 당신의 오만입니다. 저는 꺼져버리느니 차라리 타서 제가 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 강 회장님, 당신의 막대한 자본으로 저를 밟아 뭉개보시죠. 하지만 그냥 순순히 밟혀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띠뚜, 뚜 하고 울리는 단절음이 지훈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는 허탈한 실소를 터뜨렸다. 감히 이 강지훈의 전화를 먼저 끊어. 분노가 치밀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꺾이지 않는 그녀의 의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그 기계가 그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틀리에 라움을 인수하는 것 이상의 목표를 갖게 되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그녀의 그 꼿꼿한 자존심을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싶어졌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출근하자마자 김 비서를 불렀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네? 하지만 이사님들과 중요한 미팅이.
취소하라고 했다. 지훈의 단호한 말에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아틀리에 라움이 설계한 건물들 리스트를 가져와. 그 중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곳으로.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자료를 준비했다. 지훈은 리스트를 훑어보다가 한 곳에 손가락을 멈췄다. 얼마 전 시 외곽에 문을 연 작은 시립 도서관이었다. 여기로 가지. 직접 내 눈으로 봐야겠어. 그녀가 지키려는 그 영혼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의 결정은 M&A 전략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CEO 강지훈이 강인한 여자 한서연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강지훈이 도착한 시립도서관은 은성그룹이 짓는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크지 않은 2층 건물은 주변의 낡은 주택가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고, 과시적인 디자인 대신 햇빛과 바람을 최대한 안으로 끌어들이는 소박한 지혜가 돋보였다. 지훈은 익숙지 않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값비싼 구두가 나무 바닥에 닿으며 내는 소리가 어색할 정도로 공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발걸음은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다. 도서관 내부는 한서연이라는 건축가가 말한 사람을 담는 공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아이들은 창가의 햇살 아래 엎드려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었다. 노인들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보거나 졸고 있었고, 청년들은 칸막이 없는 넓은 책상에 모여 앉아 서로의 숨소리가 방해되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가 지어 올린 빌딩들이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한 기념비였다면 이 작은 도서관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듬어 안는 따뜻한 안식처 같았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서가 사이를 걷고 있었다. 책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이 뒤섞여 낯선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공간이 아닌 타인이 만든 공간 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한서연이 지키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그녀의 영혼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사람들의 시간과 삶이 스며들어 비로소 완성되는 공간. 그는 잠시 동안 M&A인이 주관이 하는 것들을 모두 잊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진동이 울렸다.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남 신축 현장에서 집안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왔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은성건설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최고급 주상복합 더 캐슬의 공사 현장 일부가 거대한 싱크홀 속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문제는 그 바로 옆에 아틀리에 라움이 리모델링을 맡은 낡은 복지관 건물이 위태롭게 서 있다는 점이었다. 추가 붕괴의 위험 때문에 소방대원들조차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장 소장이 달려와 횡설수설하며 보고를 시작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안전선 너머 먼지와 영희 속에서 헬멧을 쓴 채 구조대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이미 현장에 와 있었다. 작업복 점퍼에 안전모를 쓴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강인하고 전문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설계 도면을 펼쳐들고 구조대장에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저쪽 벽은 단순한 비내력 벽이 아닙니다.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구조물이니 저쪽부터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공포에 질려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냉철한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은성건설의 임원들은 허둥지둥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문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해결책을 찾고 사람을 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자 그녀는 그를 발견하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단호한 얼굴로 돌아왔다. 당신 회사가 저지른 일 때문에 M1 사람들이 다치게 생겼어요, 강지훈 씨.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중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2차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은 사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전문가로서의 분노였다. 그 순간 쿠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복지관 건물의 외벽 일부가 추가로 무너져 내렸다.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고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무너지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려 했다. 그보다 더 빠른 것은 지훈의 행동이었다. 그는 몸을 날려 그녀의 팔을 잡아챘고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그녀의 얼굴이 묻혔다. 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몸으로 감싼 채 쏟아지는 흙더미와 파편들을 등으로 받아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먼지가 가라앉고 지훈은 천천히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의 등과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무모한 짓 하지 마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걱정이었다. 늘 얼음처럼 차갑기만 하던 남자의 눈에 비친 노골적인 걱정.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적이 아닌 같은 위험 속에 놓인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작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았다. 지훈은 즉시 본사에 연락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현장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단호하고 신속한 명령에 우왕좌왕하던 현장은 조금씩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설계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구조 경로를 제시했다. 은성의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라움의 전문성이 결합되자 절망적으로만 보이던 상황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명령만 내리는 대신 직접 현장을 누비며 서연과 함께 상황을 지휘했다. 밤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동틀 무렵 마침내 마지막 고립자가 무사히 구출되었다. 안도의 한숨과 박수 소리가 현장을 가득 메웠다. 지훈과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친 몸을 난간에 기댄 채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투성이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지훈은 말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생수병을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병을 받아들고 물을 마셨다. 고마워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다. 오늘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훈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야말로 당신이 없었으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났을 거요.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넸다. 그것은 전략도 협상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전문가에 대한 순수한 존중의 표현이었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저 강인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와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의 벽이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 빈틈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은성그룹의 또 다른 축, 최민준 전무의 사무실은 강지훈의 공간만큼이나 호화로웠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값비싼 예술품과 화려한 장식들로 채워진 공간은 그의 야심과 과시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앵커는 집안 붕괴 사고가 강지훈 회장의 신속한 지휘와 한서연 대표의 전문적인 조언 덕분에 성공적으로 수습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란히 서 있는 지훈과 서연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었다. 민주는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으스러질 듯이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이글거렸다. 강지훈, 창업주의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차지한 사촌 동생. 민주는 자신이 지훈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경험도, 수완도, 심지어 인간미까지도.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저 얼음덩어리 같은 녀석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는 지훈이 회장 자리에 오른 이후 5년 동안 칼을 갈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런데 그 기회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어그러지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그녀가 나타난 이후로 강지훈이 변하기 시작했다. 냉철한 판단력은 무뎌졌고 M&A는 지지부진해졌으며 급기야 일개 건축가 따위와 영웅 노름까지 하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지훈을 흔들기 위해서는 그를 변화시킨 원인, 바로 한서연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는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그녀의 명예와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곧장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비서에게 몇 가지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첫째, 돈 문제로 아틀리에 라움을 불명예 퇴직한 직원을 찾아내라. 둘째, 자신이 오랫동안 돈으로 관리해온 삼류 연예부 기자를 호출하라. 치밀하게 짜인 음모의 거미줄이 조용히 펼쳐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익명의 블로그를 중심으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틀리에 라움이 과거에 시공했던 일부 건물들에서 부실 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이었다. 출처불명의 내부 문서라며 조작된 서류들이 이미지 파일로 떠돌았고 사고가 난 복지관 역시 잠재적인 시한폭탄이었다는 자극적인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붕괴 사고의 원인이 은성건설의 과실이 아니라 옆 건물의 부실함 때문일 수 있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동정과 지지를 받던 한서연은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건축가로 내몰렸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한 타블로이드 신문의 한 면은 강지훈과 한서연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사고 현장에서 지훈이 서연을 끌어안는 순간을 악의적으로 포착한 사진이었다. 얼음 왕자 강지훈, 야심가 건축가에게 마음을 뺏기다. 인수합병인가, 위험한 로맨스인가. 같은 선정적인 제목들이 달렸다. 기사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이며 서연이 지훈을 유혹하여 불리한 인수합병을 막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여론을 몰아갔다. 기업 인수라는 전쟁이 값싼 치정극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었다. 아틀리에 라움의 사무실은 폭격을 맞은 듯 했다.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클라이언트들의 연락이 줄을 이었다. 직원들은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책상 앞에 쌓인 신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직업적 양심과 자부심이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이 밀려왔다. 부실 시공은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다. 하지만 한번 찍힌 낙인을 대중 앞에서 지워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은성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불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기사를 쓴 기자나 그것을 믿는 어리석은 대중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부실 시공 루머로 한서연의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스캔들로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이사회를 압박하려는 수법. 이것은 외부의 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범인은 내부에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최민준, 지훈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는 그의 사고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인터폰으로 자신의 신복이자 선대 회장 때부터 충성을 바쳐온 보안팀 총책임자를 호출했다. 그는 오직 지훈에게만 충성하는 그룹 내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잠시 후 육중한 체격의 남자가 소리 없이 들어와 그의 앞에 섰다. 지훈은 신문을 그에게 밀어 보이며 나지막이 그러나 칼날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기사의 출처를 찾아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의 최초 유포자까지 전부. 그리고 최민준 전무의 최근 동향을 샅샅이 뒤져. 누구를 만났고 어떤 돈이 오갔는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조용히. 보안팀장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 풍경은 다르게 보였다. 평화로운 빌딩 숲 아래 보이지 않는 독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최민준은 선을 넘었다. 그는 단순히 경영권을 탐하는 것을 넘어 지훈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을 건드렸다. 그것은 비단 자신의 명예뿐만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억울하게 내몰리고 있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책임감과 설명할 수 없는 보호 본능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질 생각이 없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푸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음모의 그림자는 길고 짙었다. 최민준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들은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 아틀리에 라움의 숨통을 조여왔다. 오랫동안 신뢰를 쌓은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은행은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압박해왔다. 한서연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해명하고 설득했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여론의 저울추를 되돌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무실에는 절망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직원들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이 되면 홀로 남아 쏟아지는 청구서와 계약 해지 통보서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료들의 꿈이자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서연이 절벽 끝으로 내몰리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동아줄이 내려왔다. 강지훈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내일 저녁 단둘이 만날 장소와 시간만을 통보했다. 서연은 그의 저의를 의심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가 정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 카페였다. 카페는 문을 닫은 뒤였고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공간처럼 고요했다. 지훈은 이미 도착해 창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대신 따뜻한 차 두 잔이 놓여 있었다. 안 재우시죠? 지훈은 불필요한 인사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지금 당신과 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같은 적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서연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추측을 털어놓았다.
이번 사건은 너무나 조직적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은성그룹 내부에서 내 입지를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해요.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범인은 내부에 있고 나는 그자가 누군지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나와 손을 잡읍시다, 한서연 씨. 서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손을 잡자고요? 당신은 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신의 새로운 전략인가요? 나를 완전히 파산시킨 뒤에 헐값에 회사를 주워 담으려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잔뜩 가시를 세우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내 처음 목적이 그랬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 정원에서 독사가 기어다니는 것을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독사는 지금 당신을 물고 다음엔 나를 물려고 하고 있죠.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은성그룹은 내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아틀리에 라움과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할 겁니다. 은성이 당신 회사의 기술력과 정직함을 보증하는 셈이죠. 자금난은 해결될 것이고 여론은 돌아설 겁니다. 그 대가는 뭐죠? 서연이 물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나와 공유하고 범인을 잡는 데 협력하는 것. 그리고 이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의 회사는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을 겁니다. 이것은 인수합병이 아닌 동맹입니다. 서연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자존심을 굽히고 적의 손을 잡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직원들의 생계, 동생의 병원비,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꿈까지도.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오랜 침묵 끝에 나지막이 대답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명심해요, 강지훈 씨. 이건 어디까지나 범인을 잡기 위한 임시 동맹일 뿐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에게 내 영혼을 팔지 않을 겁니다. 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 영혼, 이제는 나도 조금 궁금해졌으니 함부로 팔 생각 마시죠. 다음 날, 은성그룹의 발표는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부도 직전이라던 작은 건축사무소와 거대 그룹의 파격적인 파트너십 소식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언론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어 은성그룹, 위기의 파트너에게 손 내민 통 큰 결단이라며 그들의 동맹을 미화하기 시작했다. 아틀리에 라움의 사무실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고 서연은 가까스로 최악의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아지트는 은성그룹의 비밀 회의실과 아틀리에 라움의 설계실을 오갔다. 지우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최민준의 자금 흐름과 통화 내역을 추적했고 서연은 자신의 업계 네트워크를 이용해 루머의 진원지와 조작된 서류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낮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밤에는 비밀 수사관으로 만나며 그들은 조금씩 진실의 조각을 맞춰 나갔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서연은 지훈이 단순히 냉혹한 사업가가 아니라 엄청난 책임감과 외로움을 짊어진 채 싸우고 있는 고독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훈은 서연이 그저 강인한 여자가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뜨거운 열정으로 감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은 또다시 서연의 사무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으로 서연은 책상에 엎드린 채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 있었다. 지우는 회의를 위해 그녀를 깨우려다 말고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길고 짙은 속눈썹 아래 드리워진 피곤의 그림자, 굳게 다물려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이는 입술.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가여웠다. 아니, 가여운 것과는 다른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감정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한참 동안 잠든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차갑던 그의 마음에 부서지기 쉬운 연민과 보호 본능이라는 낯선 감정이 소리 없이 싹트고 있었다. 강지훈과 한서연의 공조가 최민준의 목을 조여오자 궁지에 몰린 쥐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최민준은 강지훈의 수사망이 자신에게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가 심어놓은 정보원들은 입을 닫았고 자금 세탁에 이용했던 페이퍼 컴퍼니는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강지훈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은성그룹의 절대적인 성격인 선대 회장의 죽음에 대한 비밀이었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강지훈의 아버지는 단순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민주는 알고 있었다. 선대 회장이 거액의 투자 실패에 대한 부담감과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시 27의 어린 나이였던 강지훈이 가문과 그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사실을 필사적으로 은폐했다는 것도. 민주는 이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강지훈의 무능과 독단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처럼 조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이 폭탄을 가장 공신력 있는 경제지에 터뜨렸다. 기사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은성그룹 총수 일가의 감춰진 비극, 선대 회장의 죽음은 자살이었다. 폭풍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맹렬하게 항의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그룹의 도덕성과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강지훈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을 피할 곳 없이 온몸으로 맞아야 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회사의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가까이 굳은 살이 박였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소금물에 담근 것처럼 쓰라리게 되살아나는 고통이었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아버지를 넘어서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가 얼음 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스스로를 유폐했다. 그는 회사에 나가지도 누구의 연락을 받지도 않은 채 텅 빈 저택에 틀어박혔다. 한때 그의 갑옷이었던 냉정함과 이성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 상처 입은 한 남자뿐이었다. 세상은 그가 무너졌다고 수군거렸다. 모두가 그에게서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서연 역시 이 기회에 그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는 당신의 살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침몰하는 배에서 함께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한서연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금 그가 겪고 있을 고통의 무게를, 이것이 최민준이 파놓은 비열한 함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연민이나 동정심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는 동지에 대한 의리였고 위기에 처한 파트너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신념이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그의 저택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지훈 회장에게 전해요. 한서연이 왔다고. 당신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무거운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서연은 텅 빈 복도를 지나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서재로 들어섰다.
지우는 어둠 속에 잠긴 채 창가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여긴 왜 왔소? 당신까지 이 진흙탕에 끌어들일 생각 없으니 당장 돌아가시오. 그의 말은 그녀를 위한 배려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체념처럼 들렸다. 서연은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멈춰 섰다. 그녀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어린 동생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거나 혹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 때문에 혼자가 되는 거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도망치지 않아요, 강지훈 씨. 특히 내 편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더더욱. 당신과 나는 동맹이잖아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절망이 어려 있었다. 그는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몰라요. 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강한 사람이라는 거.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온전한 신뢰를 담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단단한 쇠사슬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가장 연약한 속내를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드러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그날의 절망, 그리고 지난 1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서서히 녹여내리고 있었다. 폭풍은 여전히 바깥에서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서재 안의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폭풍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세상은 역설적으로 더욱 선명했다. 한서연의 지지 속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한 강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차분해졌지만 그 안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방역의 준비를 마쳤다. 지난 며칠간 그와 서연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최민준의 죄를 증명할 마지막 증거 조각들을 맞춰왔다. 마침내 그들의 손에는 최민준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이 확보되었다. 돈세탁 내역 비밀 회동을 담은 영상, 그리고 매수된 기자와 전 직원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무대를 여는 것뿐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 당일 은성그룹 본사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최민준은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하게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오늘 강지훈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침내 자신이 그룹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부분의 이사들 역시 흔들리는 지훈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 회의실 한쪽에는 아틀리에 라움의 대표 자격으로 초청된 한서연이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최민준에게는 눈엣가시였지만 강지훈에게는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이사들은 선대 회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해명하라며 지훈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지훈은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는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선대 회장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저는 회사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그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저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사님들과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에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솔직함은 예상 밖의 것이었다. 최민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보십시오. 강지훈 회장은 우리 모두를 속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사들을 선동하려는 순간 지훈이 그의 말을 막았다. 하지만 최민준 전무, 내 가족의 비극을 자신의 더러운 야망을 위해 이용한 사람,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동료를 모함한 배신자를 우리는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지훈의 서늘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것은 신호였다. 회의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화면에는 최민준이 타블로이드 신문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이어서 그가 아틀리에 라움의 전 직원을 만나 조작된 서류를 건네받는 영상,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한서연과 강지훈을 동시에 무너뜨려야 해. 강지훈이 저 여자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소문을 퍼뜨려. 최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이사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증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훈의 보안팀장이 회의실로 들어와 최민준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루머를 퍼뜨리는 데 사용했다는 회계 자료를 모든 이사의 태블릿 PC로 전송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최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놈이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진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이사회를 향해 정식 안건을 상정했다. 최민준 이사의 모든 직위를 즉시 박탈하고 회사 자금 횡령,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 이사가 손을 들었고 곧이어 모든 이사가 만장일치로 동의의 뜻을 밝혔다. 최민준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허망하게 주저앉은 최민준의 양팔을 붙들고 그를 끌어냈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가 찍혔다. 강지훈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회사의 질서는 바로 세워졌다. 그는 회의실 반대편에 앉아있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작지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 미소 속에는 해낼 줄 알았어요 라는 믿음과 수고했어요 라는 위로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준 그녀가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위기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신뢰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최민준의 음모가 만천에 드러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은성그룹은 강지훈의 정직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아틀리에 라움과의 파트너십으로 추진되는
친환경 도심 문화공간 프로젝트는 세간의 큰 주목을 받으며 그룹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이제 더 이상 적도, 임시 동맹도 아닌 미래를 함께 그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은성그룹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회장에게 일어난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했다. 얼음 왕자라 불리던 그는 사라졌다.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고 단호했지만 그의 결정에는 이제 효율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따뜻한 고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직원들의 보고를 끝까지 경청했고 좋은 아이디어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가끔은 농담을 던져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서연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특히 두 사람이 프로젝트 회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짓는 은은한 미소는 차가웠던 회장실에 봄바람 같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아툴리에 라움 역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은성과의 협력은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었고 서연은 자신의 건축 철학을 더욱 큰 무대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위태로운 책임감 대신 즐거운 열정이 가득했다. 동생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져 그녀의 삶은 비로소 온전한 행복의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지훈과 함께했던 위태롭고 치열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온과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맑은 가을 저녁, 지훈은 서연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곳은 바로 두 사람의 인연에 작은 전환점이 되어주었던 시립 도서관이었다. 폐관 시간이 지나 내부는 고요했지만 지훈이 미리 양해를 구해둔 덕분에 공간은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은은한 조명을 밝히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을 데리고 예전에 자신이 한참 동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던 그 창가로 갔다. 여기서 처음으로 당신의 세상을 엿보았습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지함과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한서연 씨, 내 세상은 언제나 숫자와 논리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해야 했고 감정은 통제되어야만 하는 불순물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내 모든 계산을 뒤엎고 내 모든 규칙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처음으로 계획에 없는 행동을 했고 이해 타산 없이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당신은 내게 영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온기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당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인생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얼음 같던 내 세상을 녹여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차가운 CEO님.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지훈은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다. 책 냄새와 달빛이 스며든 고요한 도서관에서 두 사람은 길고 긴 싸움과 오해의 시간을 지나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입맞춤은 단순한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약속하는 깊고 단단한 맹세와도 같았다. 1년 후 서울의 중심부에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문을 열었다. 강지훈의 자본과 한서연의 철학이 만나 탄생한 복합 문화 공간 숨이었다. 건물은 자연과 도시, 그리고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름처럼 시민들에게 편안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선물했다. 준공식 날
수많은 인파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강지훈과 한서연은 나란히 서 있었다.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였다. 그들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건물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차가운 남자가 강인한 여자를 만나 비로소 따뜻한 세상을 함께 지어나가기 시작했다는 사랑의 증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빛나는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